인생을 갈아넣은 거죠. 이 책 나오고 노벨상 받은 게 절대 저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공부 좋아하는 책벌레들 한테는 뭐 최고의 책이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전반부라도 읽어봐라. 그때 왜 그랬는지가 복기가 돼요. 이게 연준이라는 데,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여기 뭐 어떤 갓난 고초를 겪었는지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술술 넘어가요. 이 책은 역사에 남을 거고요. 경제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은 그때 배웠던 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아, 이거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구나. 현대의 중앙은행들, 현대의 세계 경제가 과거랑 달라진 걸 보여줘요. 이게 정말 좋은 책이죠. 일단 벤 버냉키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학 다니면서 철진한, 그러니까 대공황 끝난 지 40년 지나서 대공황 쪽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는데 갑자기 2000년대 중반에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될 때 누가 알았겠어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때 걷잡을 수 없는 금융경제 대공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우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은행이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걸 거기 1929년 금융경제 대공황에서 배웠거든요. 인류사의 최대 비극 2차 대전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서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들고 극단주의 세력이 번창한 거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칫 잘못하게 했으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새로운 독재자, 새로운 파시스트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했을 거예요. 그 대공황 때문에 히틀러가 나오고 스탈린이 나오고 그런 인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벤 버냉키를 비롯한 여러 경제 지도자들, 중앙은행장들이 2009년에 1년 만에 경기 바닥 찍고 그때부터 경제를 계속 성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 세계 상당수의 나라들이 2008년 GDP 레벨을 넘어서는 대공황은 세계 2차 대전까지 무려 15년, 16년 동안 그때 GDP를 못 넘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몇 년 뒤에 다 뛰어넘었잖아요. 이럴 정도의 강력한 경기 회복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벤 버냉키라는 개인의 캐릭터, 그리고 벤 버냉키의 그를 옆에서 도와줬던 가이 트너 같은 미국 재무장관 같은 뛰어난 동료들, 거기다 그의 후임자인 자넷 옐런 지금 미 재무장관, 뭐 이런 뛰어난 사람들과의 어떤 교호작용들 속에 위기를 극복시켰죠. 그리고 그 덕에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론과 현장, 그리고 엄청 어려웠던 시기에 정치가들과 대중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됐던,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연준에 대한 지지율이 역사상 최저 레벨을 까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 경제를 회복시킨 불세출의 연준 의장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물론 파월한테 이제 그 뒤에 물려준 뒤의 일은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난 극복의 스토리에 영웅이 나왔고 그 영웅이 근데 반영웅이야. 그죠? 그 뒤에 그냥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민간 연구소 가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책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3번째 책인가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책들은 다 소책자였는데 비해서 벽돌책을 썼잖아요. 인생을 갈아넣은 거죠. 이 책 나오고 노벨상 받은 게 절대 저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학자로서 계속 살고 싶었는데 어떤 운명적 순간에 차출돼서 세상을 구한 후 소탈하게 물러나서 다시 책벌레가 된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죠. 굉장히 대중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퇴임한 후에 박수받은, 연준 의장으로 있는 내내 안 죽을 만큼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특히 양적 완화라는 걸 했을 때 들었던 욕은 뭐 말도 못할 거예요.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채권 시장에 나가서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연준 의장이 직접 사주는 그런 걸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그걸 3번이나 했어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나 뭐라도 한다. 초지일관하죠. 근데 이 책 보면 나는 그때 실수했다. 나는 이걸 놓쳤다. 이런 이야기. 자기 반성 그대로예요.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난 그걸 더 지속했을 텐데. 누가 뭐라고 하든 돌파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적 고뇌와 고민. 그래서 이 책도 좋은 책이고 인생책이라는 걸 하려면요. 이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하면 깊이. 투자자문사 대표로 이제 운용도 하지만 저희 정체는 연구자. 저는 어떤 세상의 진리, 비밀 이런 걸 파헤치는데 엄청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주는 책들 그리고 깊이를 담고 있는 책들을 만나면
그 날밤을 새게 되죠. 그런 경험을 준 책들이 제게 인생책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책도 그 한 2권, 3권 정도 인생책에 들어가는 거죠. 공부 좋아하고 그리고 탐구심 있고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게 왜 그런가를 파고 들어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은 그 실마리를 던져주는 책이에요. 게다가 또 글을 잘 써요. 이 벤 버냉키가 원문이랑 이렇게 대조해서 가끔 보잖아요. 보는데 글을 너무 쉽게 써요. 이 사람은 깊이와 시각, 스토리텔링까지 갖춘 정말 희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3가지 유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토리텔링. 재밌어야 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도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언제나 입문서예요. 근데 이 책은 전반부는 거의 입문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약에 해당되는 머릿말만 보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여기 뭐 어떤 갓난 고초를 겪었는지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20세기 통화정책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부분 재밌게 읽었고 이제 중간쯤 넘어가면서 21세기 통화정책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 3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현대의 중앙은행들, 현대의 세계 경제가 과거랑 달라진 걸 보여줘요. 경제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은 그때 배웠던 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거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랬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그 뒤에 3부에 해당되는 순서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14개인가 15개에 걸쳐서 각 쟁점에 대해서 공부한 걸 요약해줘요. 1타 강사의 핵심 서머리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보면 최근에 나왔던 수백 편의 논문에 대한 요약이에요. 우리는 뭘 잘했고 잘못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쟁점들을 막 다뤄요. 예를 들어서 그 양쪽 하나를 했을 때 정말 주식만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피폐해졌는지 이걸 조목조목 데이터로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서 은퇴하기를 엄청 기다렸구나. 그러니까 울분에 찼구나. 그리고 논쟁적이죠. 그래서 이 책은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인사이트도 주면서 논쟁적이기까지 하니까 적어도 경제학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죠. 처음부터 이런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룬 20세기 통화정책 부분 보면 재밌습니다. 아서 번스라는 1970년대의 연준 의장 나오는데 그래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운이 없지. 70년대 베트남 전쟁, 73년 오일 쇼크, 79년 이란 회교 원리주의 혁명까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학자고 정말 뭐 재기 넘치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스탠스가 어정쩡했어요. 그래서 자기 커리어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거든요. 그런 뒤에 제발 인플레만 잡아주면 우린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빌면서 이 사람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누가 오냐면 폴 볼커가 인플레를 잡아버리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 쭉 보다 보면 연준이라는 곳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고 현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조직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여기도 성장한 조직이고 역사 속에 권위를 갖게 된 조직이구나. 그래서 역대 연준 의장에서 폴 볼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폴 볼커 이후에는 또 그린스펀, 벤 버냉키 그리고 지금의 파월 의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커리어, 이 사람들의 실수, 이 사람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여기가 뭐 처음부터 그런 것도 환상도 좀 깨지고 또 반대로 유태인들의 허수아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 보면서 머리 많이 깨질 겁니다. 일단 연준은 저에게 내로남불의 존재였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미국이 우리를 나몰라라 했잖아요. 동맹국가지만 사실은 그때 냉정하게 손을 끊었고 IMF 가라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1년 지나서 그 미국의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그게 한 30억 불 정도 되는 규모의 헤지펀드였는데 그 파산하니까 바로 3번 연속 금리 인하하면서 미국 경제 살리는 걸 우리가 그게 저 첫 번째 기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딴 나라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내몰라라 하다가 자기네 나라에 문제 생기자마자 바로 금리를 3번이나 인하해서 어마어마한 버블을 일으켰잖아요. 정보통신거품. 그래서 되게 싫은 존재였죠. 그랬는데 2008년에 거의 달라졌죠. 일단 2008년은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횡행했어요. CDS라고 해서 어떤 회사나 기업이 파산하면 그걸 대신 지급 보증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이 CDS라는 상품들이 장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 시장이나 이런 데서 딱 표준화돼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상품인데 이게
거래 규모가 뭐 몇십조 달러가 된다는 등부터 시작해서 오만 공포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에 단호한 행동과 카리스마를 보이는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TARP라고 하는데, TAR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중앙정부가 한 7천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해서 한 1,000조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서 금융기관 구제금융해주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다우지수 역사상 하락폭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패닉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되니까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다시 의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주는 해프닝을 겪고 막 그러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금리를 그때 5.25였던 금리를 제로로 인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양적 완화, 거기다가 담보부 대출 뭐 이런 것들, 와, 그 과단성 넘치는 대출, 그리고 특히 그 G20이라고 해서 한국까지 포함되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정책 공조를 함께 일으켰죠. 그래서 그게 G20 서울 정상회담 이후에 세계 경제에 다 회복되고 했던 것들의 전초는 중앙은행들이 그때 통화 수합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해주는 걸 보고서 아, 연준은 기축통화를 운영할 만한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곳이다. 저게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저자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여기에 이제 2014년 벤 버냉키가 사임을 하고요. 8년 동안 임기를 지켰습니다. 2016년부터 14년까지. 그 다음에 제닛 옐런, 현재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이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정책 금리의 이제 동결을 해제하고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진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어요. 2014년에 일단 국제유가가 100불이 20불 갔고요. 난리가 났고, 그 다음 2015년 중국 위엔화 평가 절하 사태로 금융시장이 막 초긴장 상태에 있고, 이럴 때 그 연준의 행보 하나하나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순간 세계 경제는 패닉되고 붕괴될 거다라는 그런 극단적 전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예, 그 뒤로 2020년 그 전염병이 세계 경제를 덮치기 전까지 그때부터 6년 동안 세계 경제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한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겪고, 말도 안 되는 공포가 양극단에서 저기 월가에 배부른 돼지들을 연준이 먹여 살리고 있다 하는 그 공격과 반대편에 금리 인상하면 우리 다 죽어요 라고 말하는 젖을 보채는 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 이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금리를 착착 인상해 나가던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펀드 매니저 경력으로, 이코노미스트 경력으로 이렇게 놓고 본 최근 적어도 한 15년 이후의 역사들은 연준의 태도, 연준이 왜 저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시기였고, 저는 그래도 A는 못 줘도 B는 줄 수 있겠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중치가 현재에 좀 많아요. 파월은 금리 내릴 땐 되게 잘했는데 금리 인상의 시점도 좀 잘못 잡았고 시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과했죠. 좀. 연준 의장은 불가근 불가원 연애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그 면에서 파월은 약간 너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을. 돌아서는 순간 배신감들을 다들 그렇게 느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인사이트 있으면서 책이 위트 있고 재밌고 그러면서도 뒤에 공부거리를 던져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리고 모든 내용에 다 동의는 못하는. 그러나 적어도 이 책을 좋아할 사람들은 일단 저 같은 스타일의 책벌레들은 뭐 파고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책이고요. 서구에 있는 개인주의적이며 학구적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단의 압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을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을 끊임없이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완전히 이 책은 안성맞춤의 책이죠. 그러니까 공부 좋아하는 책벌레들한테는 뭐 최고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전반부라도 읽어봐라. 진짜 이거는 거둘 게 많고 그때 왜 그랬는지가 복기가 돼요. 바둑 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판 둔 다음에 다 흐트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때 그걸 왜 뒀는지를 한 번만 복귀해보면 굉장히 는다고 들어보셨죠? 이게 복귀할 수 있는 책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공자들. 근데 전공자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 받을 정도로 인사이트풀한 그런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14, 15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한 거리들이 나오거든요. 뒤로 가면은
엄청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거리, 논문거리들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뒤에 가서 계속 논문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제시한 주장을 담고 있는 풋노트들을 찾아봤어요. 아마 이 책은 역사에 남을 거고요. 적어도 경제학의 세계에서 이 책의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생각을 좀 해본다면 프리드만의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 또는 제 의견 순수한 저의 의견입니다만 폴 크루그만의 경제학의 학년 그런 급 책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